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거를 표를 보실 줄 모르는 분들 계셔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면은, 가운데 있는 표가 막대 그래프잖아요. 여기에 일반적인 올 시즌 애틀랜타와 레이커스가 서로 뭐 공격적인 면이나 뭐 수비적인 면이나 가진 지표들, 1차적인 지표들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좀 구분이 되죠. 색깔별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팀이 홈팀, 위쪽에 있는 게 원정팀인데, 이게 그래프가 많이 차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가 포인트 퍼 게임, 말 그대로 경기당 득점인데, 애틀랜타는 경기당 득점 여기 120이라고 숫자 써있거든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116. 한마디로 애틀랜타는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이 경기당 평균 득점이 많은 편이고, 레이커스는 14번째, 좀 중위권 수준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차 있을수록 고순위에 있다, 이런 거고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경기당 득점, 경기당 리바운드, 필드골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3점슛 성공률, 경기당 어시스트, 경기당 턴오버, 어시스트 턴오버 비율, 경기당 블락샷, 경기당 스틸,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1차 지표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그래프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프가 많이 차 있을수록 이 부분에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부연 설명 드렸고, 랄하고 막 5G 하고 쭈루룩 써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레이커스가 최근 5경기 동안 득점, 야투율, 3점슛 부분에서 뭐 이런 정도 뭐 131점, 52.3%, 41.8%로 넣었고, 괄호 안에 있는 거는 30개 팀 가운데 최근 5경기 중에 순위였다.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최근 5경기 동안은 NBA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넣고 있는 팀이다. 야투율도 2등, 3점슛도 3등이고 뭐 이런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보면은, 애틀랜타가 저번 이제 댈러스전이었나요? 그때를 시작으로 우리가 알던 애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전에 애틀이 한 8경기, 거의 한 10경기 넘게 언더 흐름을 많이 보였었다. 그랬는데 얘네가 갑자기 이제 댈러스전에서 트레이 형이 막 돈치치와의 라이벌리를 불태우더니 엄청 오바 게임을 했었죠. 290점이 나는 경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토론토, 애틀랜타가 토론토전에서도 제가 이 경기는 애틀이 과연 그동안 보여주던 언더 흐름을 벗어던지고 직전 경기처럼 오바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토론토전 때도 약투시도 95개씩 하면서 엄청 오바 게임을 달렸었죠. 또 보면 애틀랜타가 확실히 최근 2경기 동안은 이제 야투시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들이 보인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던 애틀랜타의 모습으로 조금 돌아온 것 같고, 저는 오바 모드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레이커스 얘기를 해보면은, 레이커스는 내일 지금, 그리고 애틀랜타는 여기 보시면은 드존테 머레이가 퀘셔너블이잖아요. 내일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애틀랜타는 머레이가 나온다면은 지금 레이커스로의 트레이드 소식이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디안젤로 러셀을 뭐 보내고 머레이를 레이커스가 받아오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그 점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자, 레이커스는 내일 백투백이죠. 근데 레이커스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다. 여기부터 볼게요. 시카고전부터 해갖고, 시카고전 하루 쉬고 바로 골스전, 그리고 하루 쉬고 바로 휴스턴, 그리고 오늘 백투백으로 애틀랜타, 이틀 뒤에 또 보스턴 경기가 있습니다. 하루 쉬고선 바로 또 보스턴 원정 경기, 이런 식으로 레이커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좀 최대한 타이트하게 말하면은 최근 4일 동안 3경기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 최근 4경기 3경기를 하는 동안의 마지막 일정이거든요, 애틀랜타전이. 일단은 레이커스가 오늘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타구니 쪽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오늘 공수 양면에서 나답게 뛰지 못했다.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쁘지 않게 했는데, 그런데도 부상을 달고 있었다. 내일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르브론 내일 뛴다고는 했어요. 내일 뛰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인데, 뭐 레이커스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부상 이슈도 살짝씩 있고, 선수단이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은 상태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올 시즌에 백투백일 때, 자 여기 보시면은 랄 2-5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레이커스가 백투백일 때 총 7경기 해가지고 2승 5패였었고 경기당 110점 득점, 그리고 상대팀한테 실점을 118.7점을 했다. 뭐 야투율 같은 건 나쁘지 않은데 상대팀한테 실점이 득점보다 한 8점가량 많았다. 그래가지고 백투백 때는 많이 졌습니다, 레이커스가요. 근데 요즘에 레이커스는 최근 5경기, 포틀랜드전부터 해가지고 최근 5경기 동안 레이커스가 아까 잠깐 말한 대로 득점 131로 1위, 야투율 2위, 3점슛 3위. 한마디로 공격을 매우 잘하고 있다. 반대로 상대팀한테 실점 129.6점 헌납하면서 29위 수준. 수비는 엄청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투율도 25%가량 허용하고 뭐 25등 정도로 많이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요즘에 레이커스는 공수 양면에서 오바 게임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바 쪽 보고 있는데요. 이게 레이커스가 이렇게 지친 상태이거나
뭐 앤서니 데이비스도 부상 이슈도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레이커스가 막 이렇게 막 애틀랜타랑 타이트하게 하다가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틀랜타도 요즘에 오버페이스거든. 그래서 서로 둘 다 지금 뛰는 팀들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오바를 볼만은 하다. 근데 레이커스가 이거 좀 일찍 무너지면은 레이커스가 애틀랜타 이런 좀 쌩쌩함 그런 것들에 좀 일찍 무너져 버리면은 아 이거 레이커스가 득점 못 내갖고 언더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애틀랜타의 마행을 보겠다는 소리기도 하고 레이커스의 요즘 기조가 오바팀인 건 알겠는데 이거 좀 지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저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물론 뭐 애틀랜타의 수비 뭐 공략하는 게 레이커스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일단 애틀 마헨 쪽으로 보고 오바 쪽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이제 보스턴 대 인디애나 경기 해볼 텐데요. 보스턴이 오늘도 뉴올한테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최근에 보스턴은 좀 삐리한 상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올 시즌에 보스턴이요. 백투백 경기, 내일도 백투백이요. 보스턴은요. 백투백일 때 6승 2패로 나쁘지 않았다. 백투백 6승 2패로 나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득점은 120.8점, 실점은 113.6점으로 백투백일 때도 그렇게 보스턴이 흐트러지는 모습은 별로 없었어요. 양팀 다 최근 6경기 정도 이렇게 바라볼게요. 인디애나는 최근 6경기 동안 좀 초반에는 언더세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 경기 동안 또 할리버튼이 결장한 기간도 되게 길었었거든요. 최근 6경기 동안 인디애나는 3승 3패, 보스턴은 4승 2패예요. 근데 보스턴은 이 기간 동안 홈에서 덴버한테 패배하고 클리퍼스한테 지는 그런 경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최근 6경기 동안은 득점 면에서는 득점 17등, 야투율 25등, 3루수 19등 이런 식으로 공격이 굉장히 안 풀린다. 반대로 수비 면에서는 실점 7등, 상대팀한테 허용한 야투 관리 7등, 3점슛 방어율 3등 이런 식으로 수비 자체는 잘 됐어요. 그래서 일단 보스턴을 봤을 때는 언더 향기가 조금 난다는 거고 인디애나를 보면 최근 6경기 동안 뭐 3연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3연승으로 득점 9등, 야투율 10등, 3점슛 8등 그리고 상대로 상대팀한테 쳐맞은 거는 21등, 28등, 9등 수준으로 3점슛 방어는 잘했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는 좀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게 보스턴이 삐리한 게 약간은 걸려요. 보스턴이 삐리한 게 걸리고 또 보스턴은 오늘 뉴올리언스한테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기도 했었다. 지금 오늘 포르징기스도 없었는데 보스턴 선수들 제이슨 테이텀 37분, 브라운 36분, 호포드 36분, 드루 33분, 화이트 34분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거의 빡빡하게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 경기였어가지고 일단은 보스턴이 체력 문제도 확실히 있을 것 같고 타이트한 게임이었다 보니까 추격하는 게임이었다 보니까 반면에 인디애나는 요즘에 거의 뭐 더블 스쿼드가 눈에 많이 띄죠. 내일은 할리버튼까지 복귀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네마드의 컨디션도 좋은 편이고 이 윙자원들 시아캄이 오면서 네이스미스도 살아나고 마일스 터너도 리머텍 많이 해주고 오비 토핀이라든지 또 누가 제일런 스미스 이런 친구들이 상대팀의 림을 그냥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피닉스나 멤피스한테 역전승 거둔 거 전부 다 이런 윙자원들의 리머텍이 상당히 큰 효과를 봤거든요. 두 경기 다 막 피닉스한테도 한 15점 차 지고 멤피스한테도 요상하리만치 막 10점 차 이상으로 끌려가고 그랬었는데 전부 다 이런 인사이드 리머텍 공략으로 큰 힘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인디애나는 막 3점슛을 많이 던지지도 않고 3점슛 성공률도 좋지도 않은 편인데 잘 풀린다 팀이. 3연승 달리고 있고. 근데 여기다가 내일 할리버튼까지 온다? 자, 할리버튼이 제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할리버튼이 있으면 일단 오바 게임의 흐름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할리버튼이 있으면은 인디애나가 오픈 3 찬스가 많이 나요. 할리버튼이 우수한 패스오고 하다 보니까 오픈 3 찬스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인디애나가 최근에 좀 안 좋았었던 3점슛들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고 반대로 보스턴은요 최근에 보스턴이 3점슛이 19등 수준으로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 왜냐면 보스턴이 리그에서 3점슛 의존도가 가장 높은 팀이에요. 보스턴이 예를 들어서 한 120점을 낸다 치면은 그 중에 40.3% 그러면은 한 48점가량? 그 정도가 이제 3점에서 나오는 거거든. 팀의 득점 중에 40%가 넘는 정도로 3점슛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팀인데 인디애나가 다른 건 몰라도 3점슛 수비는 잘해요. 인디애나는 최근 6경기 동안 3점슛 방어율 9위 정도로 잘 맞고 있는 편이고 상대팀이 3점슛을 못 던지게 하는 데는 리그에서 1위예요. 여기 보시면은 상대 3PA 말 그대로 상점슛 3포인트 어템프 상대 3점슛 시도를 28.6회로 리그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제한을 많이 하더라. 이게 2등이 아마 디트로이트인가 그런데 2등 팀이랑 거의 한 3회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딱 독보적으로 많이 상대팀의 3점을 못 던지게 하고 있다.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성 관계들을 봤을 때는 인디애나의 플랜 쪽을 조금 예상해보고 싶고 뭐 할리버튼도 오고 인디애나 요즘 기조로 봤을 때는 상대의 리머텍을 많이 하는 기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오바를 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디 플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또 홈버스턴이기도 하고 쉽지는 않은 경기들을 제가 말은 뭐 그냥 이렇게 쭈르륵 하지만은
쉽지는 않은 경기들입니다. 다음 우리 뉴욕 대 유타도 한번 해볼 텐데요. 아누노비가 없는데도 샬럿을 잘 묶었던 뉴욕이었다. 그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내일은 상대가 유타잖아요. 내일도 아누노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퀘셔너블로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아누노비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오늘 아누노비가 없어도 뉴욕은 물론 샬럿이 좋은 공격팀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유타는 최근 흐름들이 상당히 이게 오바세가 짙은 팀이거든. 그래서 좀 걱정이야. 뉴욕은요 일단 백투백입니다. 내일도 뉴욕이나 유타나 둘 다 백투백인데 올 시즌에 뉴욕은 백투백일 때 4승 5패, 유타는 4승 4패. 뛴다 보면은 백투백일 때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 모양새들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야투율이나 이런 것들 다 저조한 편이었었고, 반대로 뉴욕은 백투백일 때 상대팀한테 허용하는 부분들,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 둘 다 높아지는 상황이고, 유타 같은 경우는 3점을 잘 틀어 막네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백투백을 떠나서 왜냐면 뉴욕이나 유타나 오늘 둘 다 뉴욕은 크게 마헨, 유타는 크게 마헨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간에 주전들의 출전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긴 편은 아니었어요. 최근 7경기, 제가 사실은 뉴욕을 한 15경기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냥 두드러지게 최근 7경기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뉴욕 닉스가 최근에 7연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15경기, 왜냐면 이게 트레이드된 이후 RJ 바렛이랑 퀴클리를 보내고 아누노비를 받아온 이후나 최근 7경기나 스탯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최근에 뉴욕은 7경기 동안 득점 같은 부분은 그냥 리그 평균 수준이다. 야투율 같은 건 괜찮지만은 득점 같은 건 리그 평균인데 수비가 그냥 1황이에요. 1황. 말 그대로 상대팀의 득점을 억제를 한 게 1등이고 야투 2등 수준으로 잘 막았고 3점슛도 3등 수준으로 잘 틀어 막았다. 그리고 반대로 유타 같은 경우는 최근 11경기. 최근에는 사실 유타가 최근 한 6경, 같은 6경기로 이렇게 보면은 2승 4패로 부진한 편인데 오바세는 비슷해. 유타가 최근 11경기 동안 득점 1등, 야투율 5등, 3점슛 6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실점 28위. 말 그대로 유타는 최근 11경기 동안 득점은 1위인데 실점은 뒤에서 3등이었다. 그냥 걔 오바팀이라는 소리죠, 유타는. 자, 최근 유타는요, 이게 보이는 약점이 오늘도 브루클린한테 오펜스 리바운드 오지게 따이고, 왜냐면 원래 유타가 키들이 굉장히 커요. 마카넨 7풋, 콜린스도 206 정도 되지만은 점프력이 뛰어나고, 올리닉이라든지 워커 캐슬러 이런 친구도 다 7풋이란 말이야. 7풋이 이제 그러니까 한 신장이 한 211 정도 된다. 그 이상이다. 이런 건데 이렇게 막 장신 선수들 많아가지고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따는 팀이거든요. 유타가 디펜시브 리바운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뉴욕이 지금 내일도 랜들이 결장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또 보여드리면은 줄리어스 랜들이 코트 위에 있을 때는 쭉 이랬었다. 코트 위에 없을 때는 쭉 이랬었다. 보시다시피 넬 레이팅 차이는 거의 없는데 어제도 말했지만 언더오버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말 그대로 랜들이 없는 시간, 좀 벤치 타임이라든지 랜들이 코트 위에 없을 때는요, 득점 112점, 실점 106점, 한 107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랜들이 코트 위에 있으면은 득점이 한 9점 오르고 실점도 한 9점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랜들이 있고 없고가 뉴욕 닉스의 언더오버에 랜들이 없으면 언더 쪽으로 한 18점가량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것들 바탕으로 뉴욕 닉스 언더를 상당히 갈만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랜들이 없어서 언더가 떴죠. 아누노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뉴욕이 일단 1, 2쿼터에 거의 89점밖에 안 났으니까 전반전에 89점이어서 상당히 언더 페이스였는데 문제는 내일 이제 상대가 유타라는 거죠. 유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이 싸움이야 결국에. 저는 내일도 승패 자체는 뉴욕 쪽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언더오버가 뉴욕은 최고의 수비팀이고 유타는 최고의 오버팀이다 이건데 이거 어디로 갈까? 뉴욕은 그래도 공격은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타처럼 이렇게 죽자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가담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역습 찬스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트랜지션 오펜스, 속공 찬스가 날 수밖에 없는데 유타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서라도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담하는 팀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뉴욕이 디펜드 잡아. 그러면 바로 이제 유타의 뒷공간이 보이겠죠. 바로 이제 패스 쏘는 거지. 그리고 조시아트 같은 애들이나 디빈첸도 이렇게 마무리 좋은 친구들이 마무리하는 거고 그런 양상들이 그려지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그래서 그런 그림이면 오바가 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뉴욕은 또 상대의 정상적인 공격 템포를 좋은 수비로 끊어먹을 수 있는 팀이다 보니 저는 뉴욕 마인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언더가 난다? 그거는 유타가 엄청 득점을 못하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이 유타거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제 마우스 포인터 있는 쪽, 여기가 이제 득점이야. 득점 상대팀, 득점 상대팀, 득점 상대팀 이런 건데, 그냥 보시다시피 최근 15경기 동안 유타가
득점 기세가 평균적으로 127.5점 득점, 실점 122.3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뉴욕이 보스턴만큼 수비는 할 수 있어요. 유타를 막 100점 미만으로 묶을 수도 있는데 확률상 그런 확률보다는 오바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 저는 이거 그래서 뉴욕 마헨에다가 오바 쪽으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 대 토론토. 내일 토론토가 보니까 RJ 바렛이 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퀴클리 이렇게 토론토가 아누노비를 주고 데려온 두 명의 친구들이 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뭐 라빈이 없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베스트 멤버인 셈이에요. 최근 5경기의 시카고, 이거는 뭐냐면은 시카고가 올 시즌에 라빈이 올 시즌 좀 시간 순서대로 보면 시즌 초반에는 한 20경기가량 작년처럼 라빈이랑 카루소, 뭐 부세비치, 데로잔 이런 데 다 뛰었어. 그랬는데 좀 못했었죠. 그러다가 라빈이 부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팀이 화이트 중심으로 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이런 수비팀으로 득점은 잘 못하지만 수비로 상대팀을 패는 그야말로 방패팀의 기세로 엄청 좋은 흐름을 탔거든. 그러다가 라빈이 돌아옵니다. 라빈이 돌아왔을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라빈이 돌아오고 나서 아마 한 5승 3패인가 5승 2패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라빈이 돌아오고 잘 나가다가 근데 이런 좀 방패팀의 색깔은 없어졌단 말이죠. 공격도 좀 득점도 많아지고 실점도 많아지는 이랬었는데, 시카고가 최근에는 라빈이 또 결장을 하게 됐죠. 라빈이 결장하니까 시카고가 다시 실점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득점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라빈이 복귀한 이후로는 시카고가 그전만큼 막 개 언더팀 방패팀의 색깔은 없다. 근데 나름대로 승리는 잘 챙겨가.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뭐 피닉스랑 레이커스 같은 이런 어려운 팀들 말고 토론토 같은 급의 팀들이랑은 시카고의 승리 확률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시카고는 요즘에 방패팀에 생각하니까 좀 시카고 경기를 언더보기는 조금 어려워졌다, 이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토론토 최근 10경기 중에서는 직전 애틀랜타와의 경기도 있거든요. 제가 이 경기도 애틀랜타가 요즘에 오버페이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토론토가 뭐 바렛도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퀴클리도 빠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직전 경기도 토론토가 RJ 바렛도 없고 퀴클리도 없었는데 125점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사이즈는 있어. 얘네도 보면 토론토도 최근 10경기 동안 토론토가 득점 면에서는 113점, 실점 면에서는 120점 가량으로 이렇게 안 좋은 편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바 쪽은 낫다. 뭐 야툴이나 삼주슛이나 다 안 좋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긴 나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내일 또 바렛이랑 퀴클리가 없는 토론토라면은 좀 까다롭긴 할 거다. 요즘에 뭐 게트주도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브루스 브라운도 나와가지고 잘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토론토는 또 그리고 벤치들의 이런 에셋도 좀 많은 편이에요. 스카티 반즈 위주로 팀을 구성하려고 잘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림 자체는 시카고의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하고 일단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경기 5경기 중에 만약에 언더가 한 경기 난다면 이 경기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225.5면 기준점이 조금 낮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바 쪽으로 하긴 하는데, 만약에 언더가 하나 나면 이 경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내일 일단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갖고 왔습니다. 엔비드가 올 시즌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벌써 엔비드가 한 11경기가 12경기 정도 결장을 했어요. 제가 이걸 엑셀로 해갖고 정리를 했는데, 자, 올 시즌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있는 경기에서는 위에 쭈루룩 이렇고, 그리고 없는 경기에서는 쭈루룩 이랬었다. 자, 위에 있는 거 순서대로 왼쪽이 이제 득점, 야투율, 3점수 성공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상대팀. 말 그대로 엔비드가 있는 날은 득점이랑 실점 차이가 한 10점가량 플러스였다는 거야. 말 그대로 10점 차 정도로 이기는 그런 페이스였다고 한다면은, 엔비드가 없는 경기는 득점이 한 8점 줄어들고 야투율이나 3점도 엄청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점 부분, 실점이 한 4점가량 많아지고요. 상대팀의 야투율도 많이 오르는 편이야. 한마디로 엔비드가 있는 경기에서 상대팀을 거의 한 10점 정도로 이렇게 압살을 하지만은, 엔비드가 없는 날들도 이렇게 상대팀한테 2점가량 끌려가는 경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필라델피아에서 엔비드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다. 필라델피아가 지금 엔비드가 결장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빠진 지 벌써 3경기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3경기 동안 전부 다 연패를 하고 있고, 내일 또 골스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요. 최근에 골스는요, 3경기 동안 이 골스가 폭설로 한 열흘 동안 경기를 못하다가 다시 이제 재개한 지 한 3경기 정도 됐거든요. 그 이후 골스는 3경기 동안 오바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3경기 동안 골스 경기는 137점이 나면서 전체 평균 득점 1위, 야투율 4등, 3점슛 1등, 골스의 3점이 살아났다.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리그에서 한 4번째 정도로 많은 실점을 했었고, 뭐 야투 허용률이나 3점슛 허용률 낮은 편이지만은 이거는 좀 템포가 빨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골스는 최근 3경기 동안 평균 267점이 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 저는 이 정도면 내일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있든 없든 간에 235.5면 오바가 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골스도 나쁘지 않은 수비팀이긴 한데 요즘엔 템포가 일단 빠른 편이고 필라델피아도 만약 이건 근데 맥시가 나오냐 안 나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맥시가 나오면은 좀 업템포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맥시가 없다? 그러면은 베벌리 위주로 나오고 마르커스 모리스 시니어 이런 친구들 나오면 약간 언더 사이즈로 가긴 갈 것 같거든. 템포가. 그게 걱정인데 필라델피아가 최근 3경기 오늘 포틀랜드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난 3경기 동안 3점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인디애나전에 29개 중에 7개, 덴버전에 22개 중에 6개, 그리고 오늘 포틀랜드전에 필라델피아가 29개 중에 5개 이런 식으로 3점이 그냥 개판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필라델피아가 인사이드 득점 말고는 뭐가 없는데 엔비드가 있으면 그나마 낫겠지만은 만약에 해리스도 없다? 그러면 나는 우브레 같은 애들이 오늘처럼 30득점 해주는 거 아니면은 득점면에서 많이 좀 뒤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난 이것도 언더가 조금 무섭긴 해. 골스가 개 오바팀이지만은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좀 언더 게임 하나만 할 수 있는 애들이고 본인들이 큰 그림으로 이기면은 한 20점 차 이렇게 이겨버리면은 또 필라델피아가 100기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언더오버는 조금 무섭고 저는 내일 또 필라델피아가 백투백이잖아요. 필라델피아는 백투백일 때는 전반적으로 언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시다시피 여기 가운데 세 번째 줄에 백투백일 때 필라델피아는 8경기 동안 4승 4패에다가 득점 111점, 뭐 야투율 같은 거 좀 떨어지는 편이고 3점이 31.2%고 반대로 상대팀은 30% 미만으로 3점을 묶었다. 이런 식으로 백투백의 필라델피아는 수비력이 살아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물론 내일 필라델피아 맥시나 해리스, 엔비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엔비드가 안 나온다면은 일단 골스에 많이 좋아 보이고 엔비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골스 쪽 괜찮게 보기는 봐요. 요즘에 필라델피아 3점이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엔비드가 막 인사이드 이렇게 공략을 한다고 한들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좀 들고 저는 골스 말에 일단 오바 그림 보고는 있는데 뭐 엔비드가 나와주면 오바 게임 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엔비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이런 득점 같은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오바 게임은 엔비드보다도 난 맥시가 중요할 것 같아. 맥시가 지금 한 2경기째 결장하고 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맥시가 뛴다면은 그래도 좀 하이템포로 갈 수는 있거든요. 골스 마이안의 오바 그리고 있고 이 경기는 내일 필라델피아의 출전 유무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먼저 할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에 좀 경기력 같은 것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다 한국은 일단 우리나라가 맞대결 전적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이 대회가 카타르에서 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동 팀들한테는 좀 익숙한 환경일 것 같기도 하고 보다시피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홈에서도 뭐 쉽게 많이 이기진 못했지만은 원정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최근 원정 2번 15년도와 23년 이건 전부 다 중립구장이었습니다. 중립구장. 이게 피르텍 스타디움 이거는 호주였나 그랬었고 뭐 세인트 제임스 파크 이건 뉴캐슬이죠. 영국 뉴캐슬 이런 식으로 최근에 사우디와의 그 원정 A매치는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 홈이 아닌 중립구장인 경우가 많았었고 우리나라가 몇 번 이기긴 했으나 무승부도 홈에서도 많이 하고 맨날 까다로운 상대였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느끼는 거는 잘 지지는 않는데 메가리가 없다. 직전 경기 말레이시아전도 좀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잡히고 막 그런 경기였잖아요. 그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이기려고 많이 좀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역습 커팅 당하고 참 위기를 많이 겪었어. 근데 그 가운데서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이 지금 여러 선수들을 좀 실험 기용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저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인 것 같지 않아요. 이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이라든지 수비 앞선에서 1차적으로 커팅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소간에 메꾸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자, 반대로 이제 사우디는 어땠냐. 5연패 당하고 하니까 잘렸어요. 로베르토 만치니 이탈리아의 유로 우승을 이끈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첫 경기에서 좀 안 좋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물론 뭐 상대들이 파키스탄, 요르단, 뭐 레바논, 팔레스타인, 홍콩, 오만, 키르기스탄, 태국 한 끝발 처지는 팀들이긴 하거든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게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중이긴 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대단히 막 많이 지지는 않고 있는데 무패행진 중이긴 하나 우리나라 사실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사우디와의 경기는 이렇게 서로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고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소집 같은 걸 봤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블로그에 월드컵을 앞두고 이렇게 조마다 특이사항 같은 거 적어놓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수비 쪽에는 뭐 이런 친구들이 주전이어서 술탄 알 가남, 뭐 샤흐라니, 알 암리, 마두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골키퍼도 바뀌었고 알 오아이스가 원래 그런 분들이 주전이었는데 세대 교체가 많이 됐고 알 블라이도 원래 주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월드컵 때 주전급으로 뛰던 선수들 가운데 거의 뭐 수비지는 다 개편이 된 상황인 거고 이제 좀 중원도 알 도살 이런 친구들은요 사우디아라의 얼굴 같은 선수예요. 아마 오늘도 주장완장 차고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원래 좀 주전 미드필더로 쓰던 친구들이 알마이티 있긴 있네요. 근데 이 친구도 월드컵 전에는 뭐 십자인대다 그랬었는데 월드컵 때 뭐 복귀하냐 마냐 하다가 이번 대회는 나오는 모양새인 것 같고 파하드 알 무알라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약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약간 악동 같은 존재인데 하여튼 뭐 약물 문제였나? 하여튼 뭘로 이중계약 문제 뭘로 막 못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 대회도 근데 파하드 알 무알라드 이름이 없다. 공격면에서는 막 알부리칸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말고는 월드컵 데뷔할 때랑 많이 좀 멤버가 바뀌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뭐 젊은 친구도 있잖아요. 뭐 2007년생도 소집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잘할지 저는 그건 모릅니다. 저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보거나 가끔 이제 아챔 같은 거 할 때나 잠깐 보는 정도인데 저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파악은 잘 안 되는 상태고 어쨌든 만시니 감독이 젊은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개편을 많이 한 상태이다. 월드컵 때랑은 멤버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전력 면에서는 저는 뭐 상승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고 저는 뭐 이 경기요 대단히 뭐 맛있지는 않다. 그냥 우리나라의 요즘 경기력이 워낙에 별로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존재감,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무팽지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한국이 막 쉽게 이기는 그림까지는 생각을 안 할 것 같고요. 뭐 무승부라든지 헨무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바라보려고만 합니다. 저는요. 모로코 대 남아공 먼저 할게요. 단적으로 봤을 때 모로코 대 남아공. 모로코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죠. 상당히 북아프리카의 맹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야신 부누 세비야에서 활약하던 야신 부누 골키퍼에다가 하키미 마즈라위도 있긴 한데 이번 대회에서는 마즈라위 대신에 이 칩이란 선수가 주로 쓰이더라고. 근데 마즈라위까지 선발이 된다면은 뭐 아게르드, 사이스, 로맹 사이스 막 다 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월드컵 때 멤버 그대로입니다. 모로코는요. 소피아 암라바트, 아제는 우나히, 그 어디 있었어? 셀림 아말라 뭐 이런 친구들 다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 전부 다 유럽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하킴 지에흐도 그대로 소피안 부팔 공격 천병 역할 해주는 선수. 엔 네시리 장신 타겟형 공격수 다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말 그대로 모로코는. 남아공도 좀 봤는데 남아공은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자국 리그 소속이거나 뭐 끼키야 이제 아리스 리마솔 이런 뭐 아마 키프러스 리그인가 아마 그럴 건데 아리스 리마솔이라든지 포르투갈 리그 뛰고 있고 그냥 이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자국 리그다 이래갖고 분석이 잘 안 돼. 저도 뭐 사실 이제 옛날에나 남아공 월드컵 홈 개최국일 때 이럴 때나 조금 뭐 차발랄라 그 에버튼 뛰던 선수 또 누구야 막 그런 시절에나 조금 알았지. 그 이후에 남아공은요 뭐 대단히 이렇게 볼 여력이 없어요. 분석이 잘 안 되는 편이고 한마디로 남아공은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모로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모로코가 지금 네이션스컵에서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최소한 12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벌이고 있다. 골 쭈루루 하다가 이집트한테 17년도 이집트한테 탈락했을 때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득점 못했었고 그 이후로는 어쨌든 간에 모든 경기에서 득점 자체는 하고 있다. 패배한 경기를 19년도에 탈락했을 때는 베닌한테 승부차기에서 탈락을 했고 어쨌든 한 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그 22년도 연장에서 패배를 했었다. 무튼간에 한 골씩은 집어넣고는 있다. 근데 지금의 모로코 아까 봤다시피 이런 탄탄한 구성을 갖춘 모로코가 어쨌든 득점을 한다면은 저는 무승부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남아공 상대로 어지간하면 저는 이긴다는 마인드예요 모로코가. 그리고 이번 대회 모로코에서 가장 뭐 잘하고 있는 선수는 누구냐? 하키미가 일단은 찬스 메이킹이 이번 대회 조별 예선 3경기 중에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도 이번 대회 통산 최다라고 하더라고. 찬스 메이킹 10번으로. 그 이제 기대 어시값 1.2개로 이것도 1위. 그 공격 진행을 하면서 슛으로 마무리된 시퀀스들에서는 총 관여수가 20번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그런 공격에 영향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하키미가 라이트 풀백으로서 팀의 공격 전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분석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보니까 남아공도 잘 모르겠고 모로코는 월드컵 때 그대로고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로코가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대랑 어제 뭐 세네갈도 월드컵 뭐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세네갈도 탈락했잖아. 코트디부아르 만나가지고. 근데 코트디부아르는 어디까지나 개최국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늘 이제 맹주 중에 하나로 추대받던 팀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는요, 뭐 나이지리아나 카메룬, 세네갈 뭐 이런 팀보다는 이제 북아프리카 쪽,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이런 쪽으로 약간 대권이 넘어간 모양새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게 모로코잖아요. 모로코의 일반승이나 언더 뭐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둘 다 그냥 배당이 1.5도 안 돼. 저는 뭐 대단히 맛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런 쪽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모로코의 일반승 내지 언더 이런 쪽으로 그냥 얌전하게만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자, 그리고 이제 말리 대 부르키나파소. 저는 이 경기는 조금 그래도 분석할 맛이 나더라고요. 좀 그래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 뭐냐면은 일단 맞대결부터 보겠습니다. 맞대결상으로는 부르키나파소가 말리한테 안 된다. 물론 옛날 전적이 되게 많아요. 2007년, 2009년 막 쭈르륵 하고, 가장 최근 맞대결이 21년이지만은 그 전에는 2017년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만난 지가 꽤 됐고, 역대 맞대결에서는 부르키나파소가 말리를 잡은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보여요. 왜냐하면 말리가 옛날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나 리옹에서 뛰었던 마하마두 디아라, 제가 옛날에 피파 온라인 2를 하던 시절에는 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였거든요. 하여튼 마하마두 디아라든지 이제 세이두 케이타, 바르셀로나랑 뭐 로마 이런 데서 뛰었던 세비야, 세이두 케이타, 이제 뭐 축구 꽤 보신 분들은 한 10년 전에 나름대로 이름 있던 미드필더로 아실 거고, 또 이제 세비야의 얼굴 프레드릭 카누테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말리 국가대표팀이었거든요. 나름대로 말리는 뭐 좋은 선수들이 꽤나 배출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말리의 또 소집 명단 같은 거 봤을 때는 소시지에서 올 시즌 그 훌륭한 라이트백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마리 트라우레, 또 뭐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괜찮은 선수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라사나 쿨리발리도 그래도 살레르니타나에서는 주전급 이상이고, 아이다라, 아마도 아이다라 그래도 라이프치히니까 이번 대회에서 이번 그 말리 대표팀에서는 나름대로 이름 있는 선수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꽤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요. 둠비아도 있고. 예전만큼 그런 막 말리가 네이션스컵에서 막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팀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런 팀까지는 아니지만, 현재는 그때는 뭐 중원이 워낙에 탄탄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구색은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다, 말리가. 반면에 이제 부르키나파소는 어떻냐? 솔직히 말해서 부르키나파소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탑소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레버쿠젠이 올 시즌에 그 이제 이 네이션스컵 차출된 기간 동안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창 잘하고 있는 탑소바, 코스누, 요나단 타, 이렇게 3명의 센터백들이 전부 다 그 랑리스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3명 중에 2명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탑소바도 올 시즌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센터백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차출이 된 상태고, 부르키나파소 대표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다. 예,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뭐 어린 친구들 당고 오우타라 뭐 이런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고, 베르트랑 트라우레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도 아실 것 같고, 몇몇만 봤을 때는 저는 부르키나파소보다는 말리 쪽이 조금 더 무게감을 있는 것 같긴 하다. 유럽에서 나름대로 이름 날린 선수도 조금 덜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보이는데, 이제 말리, 최근에 말리 대표팀이 이렇게 무패 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활약 보이고 있죠. 좀 약한 팀들 많이 만나긴 했어요. 우리가 좀 그래도 야 얘네 정도면은 좀 친다 할 만한 팀들 해봤자 튀니지 정도? 그 정도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랑도 이기고 나쁘지는 않은 모양새예요. 이번 대회 자체에서는 이렇게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로 좀 가볍긴 했지만은, 반대로 부르키나파소는 이렇게 패배도 몇 번 하고 모리타니아 같은 애를 잡고 알제리랑 비기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말리보다는 기세면에서는 다소간에 처지는 모양새이긴 해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좀 토너먼트 얘기를 해볼게요. 부르키나파소라든지 이 말리라든지 전부 다 나름대로 네이션스컵에서는 꽤나 좀 치는 애들이거든요. 말리부터 보면은, 말리가 지금 최근 네이션스컵 18경기 쭉 해가지고 최근 네이션스컵에서 18경기 6승 10무 2패, 한마디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거 적도기니한테 피 써 있는 거, 이거는 페널티킥, 말 그대로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한 거다. 이것도 무승부라는 소리야, 한마디로. 가나한테 패하고 코트디부아르한테 패하고 질만한 팀들한테 패했다. 질만한 팀들한테 패했고 대부분 이렇게 좀 비기는 모양새가 많았다. 가나한테도 한번 옛날에 이겨봤었고, 이거는 이제 그 3, 4위전일 거예요. 아마도 3, 4위전. 카메룬이랑 비기고, 코트디부아르랑 비기고, 뭐 이집트랑도 비겨보고, 튀니지랑도 비기고, 앙골라 잡고, 튀니지한테도 이겨보고, 막 이런 식으로 말리가 네이션스컵에서는 꽤나 까다로운 상대였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부르키나파소는 어떻냐? 부르키나파소는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그냥 단적으로 상대적으로 안 좋고 패배한 것도 되게 많은데 보시다시피 이집트랑도 승부차이까지 가고 카메룬한테는 이제 저번에 패하긴 했는데 작년에 이제 지난번 될 때 가봉 상대로 승부차기에서 승리 그리고 이때도 이제 3, 4위전까지 갔는데 4강까지 갔는데 4강에서 세네갈한테 패했지만은 3, 4위전에서 카메룬한테 승부차기 끝에 패배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런 유수의 강팀들한테도 나름대로 잘 버틴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단적으로 부르키나파소는 이제 토너먼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토너먼트에 진입을 했잖아요. 부르키나파소는 지금 최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토너먼트 7경기 중에 3승 3무 1패를 달리고 있다. 쉽게 막 그냥 쉽게는 안 줬다는 소리인데 3무 1패 중에 3번을 탈락을 했고 전부 다 이제 승부차기였다. 승부차기. 부르키나파소 역시 네이션스컵 토너먼트 진출만 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팀으로 변모를 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뭐 이거 무승부 찍기에 제일 좋은 경기인 것 같아요. 아까 봤다시피 말리가 일단은 최근 이제 18번 중에 10번이 무승부이기도 했었고 양팀 다 상대 이제 그 딱 숨통을 끊기에는 공격보다는 좀 수비 쪽에 재능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반보다는 이제 후방 쪽에 조금 더 이름값들이 많이 보인다. 그냥 그렇게 예측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바라보고요. 해외 축구 위주 경기들은 저는 많은 금액은 안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무승부도 가고 햄무도 갈 생각이고 말리는 그냥 무승부만 찍으려고 해요.